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수많은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들과 다른 걸까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교수가 던진 질문으로 인해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은 얼어붙은 우리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세계 어디에도 한국인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을 겁니다. 교수님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한 일본인 학생이 손을 들고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더 얼어붙고 마는데요. 이에 교수님은 진정한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며 그 일본인 학생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국 명문대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브라운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엘리라고 부르죠.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아, 평범하다고 하기엔 좀 그런가요? 영국 상류층 가문 출신이라 다들 제가 좀 거만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의외로 소탈하다고 자부한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영국 상류 사회의 중심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영국 최대 투자은행의 이사이고 어머니는 옥스퍼드 법대 교수세요. 저도 당연히 그런 길을 걸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실제로 제 언니는 지금 런던의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에 끌렸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건 최근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건 제가 삼성전자 영국 지사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시작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저 제 이력서를 화려하게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케임브리지를 나온 영국 상류층 아가씨가 한국 기업을 선택한다니 정말 남다르잖아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스토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사실 처음에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왜 하필 아시아 기업이니? 라고 하시면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전통 있는 금융회사를 추천하셨죠. 하지만 전 이상하게도 식상한 길은 싫었어요. 뭔가 새롭고 도전적인 걸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약속을 드렸죠. 그런데 웬걸 인턴십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과 한국 드라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시스템까지. 특히 BTS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보러 갔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평소 부모님의 영향으로 클래식 음악만 들었던 제가 처음으로 K-팝 공연을 보러 간 거였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심정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의 열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영국 공연계의 상징과도 같은 그 거대한 공간을 아시아 가수가, 특히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완벽하게 장악하는 걸 보면서 이상한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런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니. 역사학도로서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였죠. 우리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발전해왔는데 한국은 그 과정을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뤄냈다니 말이에요. 자료를 찾으면서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교육열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케임브리지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들의 학구열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었는데요. 한국의 교육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알고 보니 조선시대 때부터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오래된 문화가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동아시아 근현대사 특별 세미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때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바로 수강 신청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런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성격은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영국 왕실 박물관에서 본 한국의 문화재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귀족 가문이라 영국의 식민지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거든요. 할아버지는 늘 대영제국의 위대함을 강조하셨지만 전 왠지 모르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이 더 궁금했어요. 특히 우리가 식민지에서 가져온 문화재들을 볼 때마다 이상한 죄책감 같은 게 들었죠. 그러다 얼마 전 한국의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 반환을 요청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처음에는 왜 굳이 지금? 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닌 당당히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되찾아가려는 자부심 있는 나라로 보이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언어 교환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네요. 한국 친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다 신기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정말 놀라워요. 지하철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배달 음식도 1시간이면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 책상 한켠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어요. 인턴십 준비한다고 시작한 공부인데 이제는 그냥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하고 있죠. 특히 한글이란 문자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희 영어는 역사적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글은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한국 친구가 들려준 세종대왕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죠. 그 시대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그런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우리 영국의 헨리 8세와 비슷한 시기의 왕인데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요? 헨리 8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 영국 교회를 분리시켰는데 말이에요. 한글에 대해 공부하면서 더 놀라웠던 건 이 문자가 현대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판의 최적화된 구조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잘 맞는 체계라든가 정말 신기하죠. 제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빠진 걸 이해하지 못해요. 엘리, 넌 원래 다른 나라 역사에 관심 없던 애였잖아. 라고 놀리기도 하죠.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영국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방학 되면 늘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만 다녔거든요. 아시아는 그저 멀고 낯선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찾아보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제 모습이 신기해요.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나라잖아요. 내일은 동아시아 근현대사 세미나 첫 강의가 시작돼요. 강의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왠지 모를 설렘이 가득했죠. 영국 귀족 아가씨가 한국학 전문가가 된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매력적인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다음 날 안톤 교수님의 첫 강의가 시작됐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죠. 교수님은 첫 수업부터 한국의 의병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셨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의 저항 정신은 세계 역사상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교수님의 첫마디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얼른 노트북을 켜고 필기를 시작했죠. 임진왜란 당시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어요. 우리 영국의 역사와 비교해보니 더욱 놀라웠거든요.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전쟁이 왕실이나 귀족들의 명령으로 시작됐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의병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의병들의 신분이었어요. 대부분이 평민이나 노비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는데 나라를 위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영국도 신분제 사회였지만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당시에는 통신수단도 없었고 뉴스를 전하는 매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각지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의병이 일어났어요. 이건 마치 하나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았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국의 역사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됐어요. 영국도 물론 자랑스러운 역사가 많지만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정말 특별해 보였거든요. 우리는 주로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면 한국은 정신과 의지로 극복해온 것 같았어요. 수업 중간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들도 잊을 수 없어요. 의병들이 사용했던 무기들, 그들이 남긴 편지들. 특히 한 의병장이 아들에게 쓴 편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집에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구절이 제 가슴을 울렸고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죠. 강의가 진행될수록 한국의 역사는 저를 더욱 깊이 사로잡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의병운동이 단순한 군사적 저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문화적 저항이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병들의 일기와 편지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분노나 증오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죠. 교수님은 이것을 문화적 저항 정신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런 저항 정신은 현대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마치 수백 년 전의 의병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성취로 이어진 것 같았거든요. 강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옆자리 친구의 노트북 화면을 흘깃 봤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열심히 필기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 이야기에 매료된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의병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농부였다가 의병장이 된 사람들, 스님이었다가 의병에 참여한 사람들. 각각의 이야기가 마치 영화처럼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여성 의병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 시대에 여성들도 전투에 참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병 정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인들의 정신적 유산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현대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된 한국, K-팝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이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의병들의 불굴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는 일본 유학생 리코가 있었는데요. 리코는 계속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일본 극우 정치인의 자녀였죠. 그때 리코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는데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왠지 불편한 공기가 강의실을 감쌌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몰랐답니다. 리코가 손을 든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동안 묵묵히 앉아있던 그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차분하지만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교수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리코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네요.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한국 친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리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산업화 지표와 근대적 교육 체계의 도입 시기를 분석해보면 일제강점기의 제도적 유산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 경제사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며 자란 제게 리코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그녀가 말을 잇는 방식이 마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려서 더욱 불편했어요. 실제로 일본은 한국의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목매한 조선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큰 뜻을 모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박탈한다고 생떼를 부려서 실패하고 말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평소에 저답지 않게 화가 났거든요. 영국도 과거에 비슷한 논리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잠시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마치 제국주의 시대의 문명화의 사명과 같은 논리 아닌가요? 영국도 같은 주장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였죠. 리코는 제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은 영국인이면서 왜 이렇게 자국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나요? 제국주의 시대의 지배는 결국 후진국들의 발전을 이끌었잖아요. 그때 강의실 뒤편에서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데이지라는 영국계 한국인 혼혈 학생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돌아가셨어요. 데이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지금 리코 학생의 주장은 우리 가족이 겪은 참혹한 역사적 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데이지의 말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죠. 특히 저는 영국인으로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아픔을 다른 나라에 주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미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반박된 이론이에요. 데이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계속했어요. 일본의 산업화 정책은 철저한 수탈 경제였고 교육 정책 역시 식민 지배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리코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볼 수 있었죠. 아마도 데이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녀에게도 어떤 충격을 준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리코, 당신의 주장은 마치 식민지 시대의 선동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국도 그런 식으로 식민지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진정한 발전은 자주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때 안톤 교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교수님의 표정은 무척 진지해 보였죠.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논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고통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학문이죠.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역사적 진실에 대한 설명이 우리 모두를 긴장시켰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들고 필기할 준비를 했어요. 왠지 오늘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숨죽이고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리코조차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이제 진정한 역사 교육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고 우리 모두가 과거의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였죠. 특히 저는 영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과거사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칠판 앞으로 나오시더니 일제강점기의 주요 수탈 정책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하셨어요. 칠판이 점점 채워질 때마다 리코의 얼굴이 굳어져 가는 게 보였죠. 먼저 토지조사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 많은 한국 농민들이 토지를 잃었습니다. 등기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문서로 된 소유권이 없었죠. 그들의 전통적 소유권은 완전히 무시됐어요. 저는 영국이 인도에서 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비슷한 수법이었거든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식민지를 수탈했나 봐요. 산업시설의 착취적 운영도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일본은 한국의 산업시설을 자신들의 전쟁 수행을 위한 보급기지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강제 노동자로 전락했죠. 이때 리코가 또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이전의 자신감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철도와 항만 시설은. 교수님은 리코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철도였나요? 한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대륙 침략을 위한 군사시설이었나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리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이어서 문화 말살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한글 사용 금지, 창씨 개명 강요, 신사참배 강제.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마다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지배가 아닌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특히 한글 말살 정책에 대한 설명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제가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한글이
그렇게 큰 위험에 처했었다니. 문득 우리 영국이 식민지에서 영어를 강요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역시 같은 제국주의적 폭력이었던 거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더니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사진,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창씨개명 서류들. 각각의 사진이 말하는 진실이 가슴 아팠어요. 리코 학생,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말한 근대화. 그것은 착취를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근대화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리코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그녀의 필기 노트에 적혀있는 글자들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저는 그제서야 리코가 얼마나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제작 원리가 완벽하게 기록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죠. 그래서 일제는 이 문자를 없애려 했던 겁니다.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그 과학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이자 문화적 자존심이었어요.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죠.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리코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의 눈에서는 깊은 깨달음이 느껴졌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역사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역사란 단순한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한국 전쟁 직후의 모습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근대화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발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 리코는 조용히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기도 했죠. 아무도 리코를 잡을 수 없었어요. 아니,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업이 끝나고 그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한국 근현대사 관련 책들을 찾아봤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위한 공부였죠.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건 때로는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리코의 책상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떠났지만 책상 위에는 어제의 강의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저는 리코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저도 영국의 제국주의 역사를 처음 제대로 배웠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자신이 믿어왔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데이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다가와 앉았죠. 엘리, 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데이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거든. 데이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돌아가신 이야기, 할머니가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는 단순한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데이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 영국도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진정한 발전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때 안톤 교수님께서 도서관으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우리를 보시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다가오셨죠.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프로젝트로 한국의 현대사를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와 데이지는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마치 교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읽으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미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엘리자베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영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의 발전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네요. 식민지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 가슴이 설렜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연구 주제였거든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발전 과정을 비교하면 분명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도서관 문이 열리더니 리코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잠시 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먼 자리로 가려 했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셨어요. 리코, 당신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시각도 중요하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살펴보면서요. 리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라져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진지하게 찾고 있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민주화 과정, 문화적 성장.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리코가 찾은 일본 학자들의 최근 연구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다. 진정한 역사 공부가 무엇인지 깨달은 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낀 날. 이제 저는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알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국의 과거도 돌아보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증인이 되고 싶어요. 데이지, 리코, 그리고 안톤 교수님과 함께 시작할 이 여정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이제 진정한 역사 공부가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